자, 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자, 금일은 CRPS라고 불리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과 기타 통증 장애 산재 승인 기준하고 장애 등급 결정 기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산재 승인 기준에 관해 살펴볼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인과관계 문제입니다. 공단에서 CRPS를 포함해서 기타 통증 장애들의 발생 기전의 불명확함을 이유로 산재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첫째, 상병 부위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부위하고 동일하다는 점을 의무기록 사본으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고 이후 통증에 대한 꾸준한 신경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셋째로 재해 발생 이전에 10년분 요양급여 내역이라든가 혹은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가지고 공단 측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통증 장애가 없었다. 기록들을 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래도 승인이 거부가 날 경우에는 주치의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 요청을 하셔가지고 재해하고 이런 통증 장애하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담당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어렵거나 그 절차를 거쳐봤음에도 요양 불승인 처분이 나온다 그러면 산재 혹은 보험 사건의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재해자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장애 등급 산정 기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산재에서는 복합 통증 증후군 혹은 통증 장애를 총 6등급으로 나눠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급, 장애 등급 3급을 살펴보면 신경에 장애가 남아서 평생 동안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경우는 100%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장애 등급 5급은 신경에 장애가 남아서 특별히 쉬운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경우에는 노동 능력 상실이 25%만 남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등급으로 7급이 있는데 7급은 신경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통증이 남은 사람으로 약 50%의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9급인데 신경에 장애가 남아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된 사람으로 노동 능력이 75% 정도 남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12급은 일반적으로 노동 능력은 남아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기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14급은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통증이 있으나 신경 손상으로 통증 이외에 이상 감각이 발생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산재법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승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특히나 12급과 9급 그리고 9급과 7급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조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12급은 일반적으로 노동 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심한 통증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9급은 신경에 장애가 남아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었으나 노동 능력이 75% 남은 경우인데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위 규정들이 정하는 노동 능력 상실률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구분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해자가 하루 8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그 8시간 근무시간 기준으로 2시간 정도 심한 통증을 아주 심하게 느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9급인가요? 아니면 12급으로 보아야 되나요? 시간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 9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8시간에서 2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 동안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2시간은 근로를 제공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6분의 8을 하게 되면 75%의 노동 능력만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9급으로 판단이 되겠죠. 그러나 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또는 우리가 보기에 이건 또 12급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분이 8시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근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되 그 2시간 때때로 심한 통증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9급하고 7급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9급은 신경에 장애가 많이 남아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서 75%의 노동 능력이 남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7급은 신경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노동을 제공할 수 없고 그 정도의 통증이 남은 사람으로서 노동 능력이 50% 정도 상실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 60%의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9급을 줘야 하나요? 7급을 줘야 하나요? 그리고 이 노동 능력 평가 기준이라는 것에 과연 그것은 누가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재해를 수년간 치료해온 주치의가 판단하기로 50%의 노동 능력이 남았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에서는 75%가 남았다고 하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자, 이렇듯 신경장애 산정 등급에 있어서 산재보험법상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이견이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 비율이 높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최근 소송들에서 신경장애 한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장애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판례들이 자주 선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례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 등급 9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는 5급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결국 7급 정도로 인정이 됐습니다. 법원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원고분이 지속적으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고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1일 3회에 걸쳐가지고 마약을 경부 투약하고 있고 또한 이마저도 부족해 마약성 패치를 착용하고 있다. 둘째로 척수 자극기 삽입술을 시행받고 매일 마약 처방도 받지만 마약에 취한 상태로 수면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는데 항시 어려움이 존재한다. 셋째 논거는요. 법원에서 신체 감정을 수행한 의사가 이 환자의 경우에는 최소 7급 이상은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이 사건 1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이나 국가배상법상 장애평가 등급에 따를 경우에 피해자한테 25%에서 30%의 노동능력만이 인정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법원은 산재법상 따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있고 그 취지가 맥브라이드나 국가배상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산재법상 규정이 적용되어야 되고 그 경우에는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논거들을 종합해가지고 결국 7급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신경계 통증 장애에 있어서 사례들을 검토해 볼 경우에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장애 등급이 최근 상향 조정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아까 그 판례를 보고 아쉬움이 상당 부분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 원고가 1일 3회에 걸쳐서 마약을 투여할 정도고 장시간의 수면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주장을 가다듬어서 장애 상태를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그러면 5급 처분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포함한 신경장애에 있어서 핵심은 인과관계와 장애 등급입니다. 이 중 장애 등급 관련해서는 소송 등급 시 상향 조정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열려 있으므로 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장애 등급보다 만약에 낮은 등급을 판단받으셨다 그러면 적극적인 권리 구제 수단인 소송도 한번 염두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